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합니다.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봐라. 이것이 군사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야당은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반면 북한은 그제 열병식에서 훨씬 길고 커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이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부터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두 분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형두 의원님 저보고 인사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제 오늘 첫날 출연하셨는데 첫 출연인데 좀 저희가 북한 소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자, 이 열병식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자정입니다. 처음으로 새벽에 진행된 열병식엔 화려한 불꽃놀이와 LED 전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양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고 뜨거운 함성이 쏟아지는데요. 네,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일성 광장을 채운 육해공군 기마부대의 행진이 이어지고 뒤이어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선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3년 전보다 더 길고 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4형 등이 공개됐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저런 열병식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정에 하는 열병식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심야열병식 보셨습니까?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 네, 일단 12시가 넘어서 해가지고 네. 사실 보기에는 되게 화려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네. 가지는 지금 북한 자체도 밝히고 있지만 이미 3대 악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위기고 또 마지막으로 수해까지 겹쳐서 자기 국내 내부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큰 악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악재임에 불구하고 저런 정도의 어떻게 말할까요? 뭐 드라마틱한 연출? 저는 연출을 굉장히 해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다.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내부 단속을 위한 메시지가 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우리 아직도 화려하지 않느냐?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강건해졌다.
더 뭉칠 수 있다. 즉 12시에 저만큼 동원해서 밤 12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의 튼튼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대회에다가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네, 북한이 원래 극장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극장식의 큰 뭐 우리가 그런 쇼를 많이 봐왔죠. 네. 그리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우선 내부 결속력이 큰 것 같습니다. 내부 결속력이 큰데 이 과시 효과가 대단히 극적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과연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비쳤을 그런 반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쇼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나 크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정말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강성대국이라고 인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 체제 결속력, 내부의 과시용으로 한 점이 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ICBM 신형 ICBM의 등장이 가져다 주는 국제 정치적인 또 함의 또 이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 또 이후에 한미 관계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어떤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지 결코 우리로서는 마음 편할 수가 없고 결코 이걸 그냥 남의 나라 쇼 보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특히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전 것보다 더 길이도 길어지고 크기도 커졌고요. 또 SL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아닐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우리를 위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도 보여주지 미국에 않을까요? 대해서죠. 네, 미국에 네.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남한에 대해서는 다른 메시지로 본인이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저희가 이번 일을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다 준다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다 주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다음 바로 바이든 후보가 이미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입장을 밝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효과도 좀 가지고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지금 백악관은 물론이고 미국도 당장 이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선에 뭐 반응을 내놓기가 싫었을 테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그것도 어떤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상당히 미국 그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분노했을 만한 화를 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이런 그동안의 핵 합의 같은 것을 북한이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해왔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해오면서 싱가포르, 하노이 두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참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 정상회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북한은 ICBM을 저렇게 꿋꿋하게 만들어냈다. 결국 그동안에 대화라는 것은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진심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또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거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미국 조야에 다 보여준 셈입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 지도자로서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심지어 아직도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했던 트럼프조차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마구 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사에서도 뭐라고 분석했냐면은 이제 이번 그 열병식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핵 전력을 꾸준히 확충해서 이제 마쿠에서 일어난 그 진전을 공개한 것이다. 말하자면 위협을 한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거든요. 미국의 반응이란 것은 지금 대선 때문에 굉장히 그 반응이 자제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미북 관계 또 한미 관계, 동북아 전략에 대해서 미국 그 정책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대목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ICBM 크기가 커지고 지금 전문가들 말은 거기 핵탄두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의 워싱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데 실제 미 대선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한반도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 한국 문제는 잘 안 등장했습니다. 네.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북한 때문에 이제 한반도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누가 하더라도 어떤 후보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성공적이었다거나 북한과는 대화를 해볼 만한 파트너라든가 이런 걸 하기 힘듭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이 제재 해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또 미국의 단독 제재라든가 이걸 풀어야지만 이 북한 경제도 풀리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중간에 역할을 해볼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제 열병식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중간자적인 노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상황. 미국으로서는 본토가 다탄두에 의해서 자칫하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사전에 제거할 것이냐.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그걸 포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걸 인터셉트할 수 있는 이제 요격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새로운 또 군비의 문제가 또 등장할 거고요. 하여튼 이게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도 동북아 전략과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북한의 열병식이 그런 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와는 멀어진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우려 지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저희가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박근혜 정부 때 그전까지 이미 4차 핵실험이 지난 네. 정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또 18년을 건너뛰고 19년에 이르기까지 늘 핵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들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미사일의 발사를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특히나 9월 9일 건국일이라든지 아니면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꼭 앞두고 이런 무력 시위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이 올해는 그런 시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나가는 미사일이 지나가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미국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적 논평이 없었다는 점 또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북한도 지금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저게 나온다고 하면 별게 없다라는 것은 뭐 저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전의 과거에는 더 이 기간에 맞추어서 더 많은 무력 시위, 더 많은 핵실험이 있었고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은 없이 본인이 그냥 새로 개발한 큰 탄두를 여러 개 넣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ICBM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경중을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미 간의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우리 관심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어요. 종전선언으로 북의 말을 전했더니 북에서는 핵으로 화답을 했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그런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종전선이라는 말이 치도 때도 없이 나오고 드디어 종전선언의 종집을 찍을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뭡니까? 종전선언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 전쟁을 끝내자는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새로운 핵 전쟁의 의사까지도 좀 표명한 것이거든요. ICBM을 우리 이제 강 의원님 표현처럼 칼집에 넣어두면 좋은데 저걸 계속 또 도발을 할 테고 그걸 바탕으로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총격이라든가 또는 우리 재산을 개성공단에 우리 사무소를 한꺼번에 폭탄 날려버린 사실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듯이 계속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 저는 이제 이 ICBM과 SLBM의 공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칼집 이상을 떠나서 이걸로 가지고 앞으로 대북, 대남 또는 대미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오산일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도 여야 간에 이제는 우리 정부도 좀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선언이 우리가 종전하고 싶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는 또 종전선언 당사국이 아닙니다. 지금 당사국은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끼어들어야죠. 우리가 이 주인이니까 운명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텐데 이런 그 북한이 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손을 내밀어야 주먹을 풀어야 악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핵 주먹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악수하자고 해서 그게 악수가 됩니까? 이런 좀 저는 한편으로는 이 지금 북핵 정책도 아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정부로서도 참 속이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우리 강 의원님도 적절하게 말씀하시다시피 북한에도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70년대는 잠깐 핵무기 개발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제 대국으로 클 것이냐
또 핵을 개발해서 고립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고 북한도 개방 계획 국가로 나와서 한꺼번에 한반도 공동체에서 살도록 한다면은 우리 여야가 그리고 좌우가 모두 북한에 대한 단일한 메시지, 핵과 경제 공동체 번영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결코 아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다른 게 거죠. 지금 최영도 의원 말씀하시는 게 주먹을 펴야지 악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아마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주먹을 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먹을 피게 해서 악수를 하는 게 좋은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그런 부분 좀 접점을 찾기가 좀 힘든가 봐요. 찾아서 내는 게 이제 저희들 역할인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다 옳다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계속될수록 결과적으로 전쟁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끝내는 일이 또 전쟁을 끝내는 일이 위협이 가속될수록 국민이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굳이 뭐 지난 정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총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5차례가 지난 정부에 있었고 이번 정부 와서 2017년에 한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실험이 없었다라는 점. 이제 그러면 불구하고 왜 자꾸 저렇게 대형화, 고성능화 되느냐 이런 지적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북 경제 제재 유엔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도 그걸 더 강하게 하자고 하는 주장이고 저희는 그걸 좀 더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계속 고성능화가 되고 있는 한 축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핵실험이 없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저희가 감안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이런 것들을 좀 이견을 좁히는 게 국민들에게는 좀 저희가 도리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번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여야 간 대표가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등 증강된 무기는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내보였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에서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대륙간 탄도의 미사일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방사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녀동포 운운하는 악한 놈물의 경악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자, 두 대표가 똑같이 우려를 밝히긴 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만이라는 표현을 해서요.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듯한 말을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저는 아까 방금 말씀 두 대표가 말씀의 그 차이, 그 지점을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저 미사일 이 대형화에 대한 문제를 너무 관점의 차이를 크게 키우는 문제가 본질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남한의 무장해제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북한의 위협도 같이 없애자는 과정으로 종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이런 위협이 더 되면 될수록 저희가 냉정함에 기반해서 그런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예,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제 그 열병식 날 밤에 보여줬던 게 단순히 ICBM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성능 방사포, 이 방사포는 바로 우리 수도권과 충남 우리나라를 지역, 향해 있죠. 바로 할 수 있는 정말 이건 ICBM 같은 경우는 그 요격 미사일 방식으로 요격할 방안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방사포를 부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저 남쪽이 아주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것을 과시했고 지금 우리도 민주당 생각대로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은 뭐 장난감 수준 정도고
또는 이것은 지나친 과시고 사실은 그럴 뜻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 스스로에 대한 과신 이걸 통해서 뭔가 우선에 대한민국에서 국론의 분열 또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세력에서 이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단일한 메시지 북한한테 핵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핵으로는 결코 강성대국, 정말 경제대국을 이룰 수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가 경험한 바다. 이걸 단일하게 계속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핵무기의 진전은 지난 정부에도 솔직히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는데 그 당시도 이제 중국이란 존재가 있었고 또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제재 문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어떤 이건 분명한 하나의 당근과 채찍이랑 분명한 걸 통해서 당신들이 개방으로 오면은 손을 풀면은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이 또 우리 내부의 이견으로 잘 먹히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요. 네. 예. 자, 그 이제 무기 관련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부분 중에 일부를 한번 붙여서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 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저 영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울먹이는 모습이 일단 방송에 하나가 나갔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코로나 극복 잘한 다음에 남과 북이 다시 만날 그럴 날을 기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좀 유화적인 메시지로 좀 읽혀지나요, 강수님? 뭐 아까 우리 최 의원님도 그 워싱턴에서 특파원도 하셨지만 저도 뉴욕 지립대학에서 노스코리아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공부했던 바로는 저런 건 있을 수 없는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의 무오류성, 무결점성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엄은 무오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게 이제 독재 국가의 상징이죠. 근데 사실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스위스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서방 세계에 많이 소위 이제 자유 세계에 많이 이런 환경들에 접했던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세련된 해석 방법들 또 객관적인 해석 방법들을 내놔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거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미사일과 좋은 말을 하면 원래 빨갱이가 그렇다, 빨갱이가 말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자본주의 시장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자본주의의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정은도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이제 통치 방식 또 그런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어제 연설에서 저는 뭐 감정적인 해석은 별로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도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깔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겠다라는 식의 저는 해석을 좀 읽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태도가 저런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부드러운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우선에 그 내부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울먹거리면서 사과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북한과 함께 고민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대목이고요. 지금 핵을 가지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힘만으로 당신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핵을 강화하면서 이것도 다 동시에 양손에 떡을 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제재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달러를 버는 박스였던
노동력 송출 문제까지도 마지막에 제대로 막았거든요. 석탄도 막고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북한 인민들이 다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건 핵무기를 선택한 결과거든요. 이 문제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안보의 위기감 이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쿠바에는요, 쿠바 관타나모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가 미군한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중국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한 방식으로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당신이 울먹거리는 그 충정을 인정한다. 그렇게 울먹거리지 않고 당당히 웃으며 살려면은 경제개발을 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대신에 핵무기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말에 조금 감흥을 가지던 분이 계시는데 이건 전통적인 선정선독 수법입니다. 북한 사람들요, 당국자들 우리 남북 대화할 때도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우리 핵무기가 북한 남한 동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발갑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에 온통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북한의 열병식 이후에 과연 북한이 태도를 변할 것인지 안 변할 것인지 의견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짧게 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위에서 선대위를 발족하기로 오늘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기됐다고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국정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확정된 일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선거는 어차피 날짜가 정해졌지만 선거 대책 전략이라든가 또 여러 면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 협의될 필요도 있을 테고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렇다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언젠가는 곧 발족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 도중에 선대위를 발족한다고 해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내부에서 뭐 인선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안에서 좀 뭔가 조정이 쉽지 않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재보궐 선거 준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끝나고 마찬가지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저희 이제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발생시키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재보궐선거 발생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께 물어서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재보궐선거 레이스로 여야가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원 당규상에 현재로서는 뽑을 수 없지만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그걸 바꿀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또 이제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 뚜렷한 대선 주자가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보이질 않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기도 하고 당 밖에서 뭐 본인은 원치 않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론되고 안철수 대표도 거론되고 당박 주자들도 막 거론되고 하는데 자, 최영두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 내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거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불과 바로 그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얼마 전까지 바로 이 시점에서는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정치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정신 또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의 예망을 담아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트로트 방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야말로 오바마라는 신인이 정말 굉장한 정치적 인맥과 경륜을 갖춘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그 경선 방식 바로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선 방식에 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 신인들,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 이렇게 뽑으면요, 당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당원 투표가 절반이면은. 그러면 전국적 지명도를 갑자기 이제 세우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바마가 당시 대단한 것 같지만 당시 제가 쭉 캠페인을 다 지지를 했는데 보면은 비로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등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 가능성을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뭐 아이오와 코커스가 미국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 그 이후로도 박빙의 추격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선출 방식, 후보 선출 방식, 그것이 트로트 방식이든 또는 미국 대선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엮은 이런 순회형 방식이든 순차적인 방식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후보들, 네.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대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1, 2위 다투고 있는 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짚어 나가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있지만 저희 또한 더 많은 후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쫓아오는 것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우린 당 내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기를 불러일으킬 생각입니다. 제가 뭐 원희룡 지사님이나 이런 개별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저희대로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초재선들이 또는 또 다른 후보들이 더 많이 도전해서 또 역동성 있는 대선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 고정 출연 첫날이신데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